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이번 시간 2026년 2월 15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3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연휴의 두 번째 날인데 5일 중에 벌써 좀 처지는 것 같습니다. 밥을 두 번째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시간이 좀 많이 어려워서 읽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읽었는데, 그러더니 뇌에 과부하가 일어났는지 굉장히 갑자기 졸립더라고요. 한숨 잤습니다. 한숨 자고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뇌의지나 신의 출현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의 엄지, 진화생물학에서는 책 중에 유명한 책입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 지음, 김동광 옴김, 세종서적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진화 현상을 증명하는 판다의 엄지, 한치의 오차 없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바다거북,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 진드기, 이거 뭔가? 뇌가 크면 머리가 좋은가, 또는 여성의 뇌는 남성보다 작은가? 동양인에게 불명예스러움을 안겨준 몽고 증후군, 공룡들은 과연 머리가 나빴는가? 흥미롭게 펼쳐지는 생물계의 무궁무진한 이야기. 스티븐 제이 굴드는 아주 유명하신 학자죠. 진화생물학과의 거두죠. 1967년 이래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지질학, 과학사를 강의, 안티오크 대학을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고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과학 잡지 내추럴 히스토리지에 싣고 있는 고전 칼럼은 특히 유명하다. 전미도서상, 전미도서 비평가 협회상, 파이베타카파 과학상, 메가더상 등 미국 유수의 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다. 이번에 책이 또 제가 이게 뭔지 있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동광, 고려대학교 동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과학 협동과정, 과학사회학 석사과정 수학 중에 석사과정 수학 중에 예,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요. 석사과정에 수학 중인데 이런 책도 번역을 하고. 자, 차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제1부, 완전과 불완전, 판다의 엄지,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의미 없는 징후들, 이중의 어려움, 제2부, 다윈적 세계, 자연 선택과 인간의 뇌, 다윈과 월리스의 논쟁, 중도를 지켰던 다윈,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 진드기, 라마르크의 미묘한 색조, 이타적인 집단과 이기적인 유전자, 제3부, 인간의 진화, 미키마우스에게 보내는 생물학적 경의, 인류 최고의 사기극, 필트다운인, 인류 진화의 가장 큰 한걸음, 생명계의 한가운데, 제4부, 과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넓은 모자와 그 편협한 마음, 여성의 뇌, 다음 증후군, 빅토리아풍에 숨어있는 결함, 제5부, 변화와 속도, 진화적 변화와 단속적 본질, 다시 등장한 희망적인 괴물, 대용암지대의 논쟁, 코호그는 코호그, 제6부, 최초의 생물, 첫 출발, 늙은 미치광이, 랜돌프 커트 패트릭, 바티비우스와 에오존, 해면세포의 안쪽, 제7부, 과소평가된 동물들, 과연 공룡은 우둔했을까? 비밀을 밝혀주는 차골, 자연계의 교묘한 얽힘,
유대목 동물에 대한 재평가. 제8부 몸 크기와 시간, 우리에게 할당된 수명, 자연의 인력, 박테리아, 새, 그리고 꿀벌, 시간의 장구함, 옴기니 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책은 9판 있고 신판이 있는데요. 이 책은 9판입니다. 9판이어서 나온 지가 꽤 된 1998년 나온 지가 꽤 된 책입니다. 여기가 또 보자. 그렇지. 또 똥을 쌌지? 똥 싸고 왔어. 이번 시간 내 의지나 신의 출현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7장, 실질적인 이 책의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7장 정부와 신들 유신론적 자아. 인용입니다. 최대의 미스터리는 우리가 지구와 은하들의 풍요 속에 무작위로 내던져졌다는 게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천함을 부인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빚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앙드레 말로 인간의 조건 1932년. 자,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지고신이 등장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홀령인 그들은 세계 무대에 불려 올라갈 날을 기다리며 대사 연습을 하면서 수천 년 대기하고 있었다. 27,000년 전 숭기루와 돌리 베스토니체에서 부장품과 함께 친족을 매장한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 명확한 관념을 지니고 있었지만 내세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17,000년 전 라스코 동굴에 동물을 그린 사람들은 동물의 홀령을 경건하게 인식했지만 이 홀령들이 초월적인 존재였다는 증거는 없다. 11,000년 전 퀘벡 클리테페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홀령을 숭배했을지 몰라도 이 조상들은 아직 신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후 4,000년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 조상들의 일부가 서서히 신으로 승격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침내 신들이 등장했고 일단 등장한 뒤로는 영영 눌러앉았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전 세계 인구의 70%, 거의 90%가 전 세계 인구의 90%가 신을 믿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신은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최초로 기록된 신들 기록되었고 따라서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최초의 신은 메소포타미아의 물의 신인 엔키였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건 엔키에게 봉헌된 6500년 전 무렵의 사원이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현재의 이라크 남부에 있는 에리두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와 주변 서남아시아는 급속한 인구 증가를 겪은 터였다. 한 연구에서는 1만 년 전에 10만 명이었던 인구가 6천년 전에는 500만 명으로 50배 증가했다고 추정한다. 5,500년 전쯤 에리두 같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은 인구가 3만 5천 명 이상이었고, 5천년 전의 우르크는 인구가 5만에서 8만으로 세계 최대 도시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지고시는 많은 인구와 관련되어 있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예. 보통 세계 최초의 문명으로 여겨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6,500년 전에서 4,300년 전에 출현했다. 메소포타미아는 경제적으로 복잡한 사회였다. 농부, 감독관, 노동자, 어부, 양조업자, 제빵사, 상인, 군인, 예술가, 건축가, 필경사, 사제를 비롯하여 직업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었다. 직물, 양털, 가죽, 참깨, 보리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오만에서 구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청금석, 파키스탄에서 홍옥수, 인도에서 조개 껍데기와 진주, 레바논에서 목재, 터키 중부에서 흑요석, 그리고 다양한 산지에서 주석, 은, 상아, 노예를 수입했다. 해로나 육로로 이루어진 무역은 외국에서 메소포타미아인의 이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상설 무역 기지가 운영될 정도로 중요했다. 메소포타미아인은 쟁기, 물레, 농로, 전차, 돛담배, 법전, 표준 도량형을 처음 사용한 이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문자를 보유했다는 사실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아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역사상 최초로 호모사피엔스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생각했는지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이 나타난 것이다. 에리두의 최초 사원은 약 4.2 평방미터 넓이의 입구 하나, 제단 하나, 제사상 하나가 있는 수수한 방이었다. 이 사원이 발굴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농어 한 마리의 완벽한 뼈대를 포함한 수백 개의 생선뼈가 제사상 위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에리두와 기타 메소포타미아 도시의 사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증개축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정교해졌다. 일례로 우루의 사원에 들어가려면 100계단짜리 층계를 3번 올라가야 했고 사원 외벽에는 작은 원추형 점토 못 수만 개가 덮여 있었다. 점토를 긴 원추형으로 구워서 서로 다른 빛깔의 안료에 담은 뒤 색색의 삼각형, 마름모, 지그재그, 기타 기하학적 무늬를 이루게끔 촘촘히 박아놓은 것이었다. 이 사원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의 기원으로 여겨져 왔다. 일부 사원의 내벽에는 사람과 동물 형상을 묘사한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고 금, 은, 홍옥수, 청금석 등의 기금속과 돌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미 이때 청동기 시대로 넘어간 건가요? 그랬겠죠. 구리도 수입하고 했던 거 보니까 청동기 시대로 넘어간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도시에서는 사원이 제일 크고 높고 중요한 건물이었다. 이는 도시 전체가 세상이 창조된 날로부터
그 도시를 관장해 온 주신에게 속해 있었다는 가설과 부합한다. 엔키가 에리두의 신이었듯이 아는 엘렉의 신, 우투는 라르사의 신, 엔릴은 니프루의 신, 이난나는 우르크의 여신, 난나는 우루의 신, 샤라는 운마의 신, 닝기르수는 라가시와 그 인근 도시 기루수의 신이었다. 사람들은 신이 지상에 내려오면 실제로 자신의 사원에서 거주한다고 믿었다. 우리는 엔키와 기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덴마크의 고고학자 토르길드 야콥센은 이 신들에 대해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최초 형태는 비옥한 땅, 그리고 풍요, 가로 닫고, 땅과 소출의 힘, 인간의 생존을 좌우하는 자연의 힘에 대한 숭배였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오래된 신 중에 태양신 우투, 달의 신 난나, 바람의 신 엔릴, 물의 신 엔키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뚜렷한 주된 테마는 두 가지, 즉 삶에 필요한 식량을 제공하는 비옥한 땅의 중요성과 사람이 죽은 뒤에 맞을 운명이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의 테마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종교적 사고 안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사원이 물의 신 엔키에게 봉헌되었다는 것은 자연 및 풍요의 테마와 부합한다. 엔키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 달콤한 물, 토양의 주인으로 일컬어졌다. 메소포타미아의 찬송가에 따르면 엔키의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순수한 강어기를 씻어 녹음이 우거지게 하시고 짙은 구름을 모으고 풍부한 물을 모든 경작지에 허하여 밭고랑에서 알곡이 고개를 쳐들게 하시고 사막에서 목초지가 번성케 하시도다.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의 다산도 엔키의 책임이었다. 야콥센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어는 정액과 물을 구분하지 않는다.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다. 물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초기의 또 다른 신인 두무지는 삶과 죽음의 테마가 결합된 신이다. 한편으로 두무지는 풍요와 농작물의 신, 특히 곡식의 신이었다. 그는 식량 창고의 여신인 이난나와 결혼했다. 야콥센에 따르면 이 두 심의 결혼은 창고의 수호신이 풍요와 소출의 심을 장악해서 공동체에 적절한 식량 공급을 보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두무지와 이난나는 기근으로부터의 보호와 생명을 상징한다. 곡식의 신인 두무지는 또한 보리의 힘, 특히 보리를 양조한 맥주의 심이기도 했다. 두무지는 맥주 제조를 주관하는 특별한 여신인 닌카시의 도움을 받았다. 닌카시는 입안을 채워주는 기부인이라는 뜻이다. 맥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로 5850년 전의 점토 인장에 묘사된 것처럼 보통 몇 명의 사람들이 커다란 공동 맥주통을 둘러 앉아 빨대로 같이 빨아 마셨다.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오래된 신들 중 일부가 맥주 양조를 주관했다는 사실은 그것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실제로 알코올이라는 단어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했다. 그렇군요. 알코올이 우린 벌써 두 표시가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특히 수메르어 어원에서 파생했다고 알려진 그 밖의 영어 단어로는
깁섬, 미루, 사프론, 나프타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예. 애석하게도 봄과 여름이 결국에는 소멸하듯이 도무지 또한 죽었다. 두무지 또한 죽었다. 메소포타미아의 한 문헌에 따르면 두무지는 노산강독 때의 습격을 받아 살해당한 뒤 심지어 신들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살해당한 뒤 아무도 심지어 신들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명계로 옮겨졌다. 남편을 찾아 헤매던 이난나는 명계의 여신 에레슈키갈의 도움으로 그를 찾아냈다. 이난나는 두무지가 1년 중 곡식을 키우고 거두는 6개월간은 명계를 떠날 수 있지만 나머지 6개월간은 명계로 돌아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두무지 설화는 계절의 순환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바빌로니아의 탐무주, 이집트의 오시리스, 그리스의 페르세포네 등 비슷한 설화들의 기반을 이루는 원형이 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윤회와 관련된 자원.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윤회한다는 그런 신화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무지 설화에서 죽음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는 것은 초기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 죽음이 차지했던 중요성과 부합한다. 두무지 설화에서 죽음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는 것은 초기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 죽음이 차지했던 중요성과 부합한다. 예. 명계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강 저편에 놓여 있으며 7명의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땅 밑의 거대한 우주적 공간이라고 상상되었다. 에레슈키갈은 청금석으로 된 사원에서 거주하며 명계의 주민들은 모두 알몸이라고 여겼다. 또 망자들은 태양신 우투와 달의 신 난나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다. 신들은 망자가 살아온 일생에 따라 그의 운명을 판결했다. 신들은 좋은 부모, 좋은 아들, 좋은 이웃, 좋은 시민이었고 덕을 실천한 이들을 편애했다. 약자에게 친절하고 자선을 행하고 언제나 봉사하며 악담을 입에 담지 말고 남을 칭송하라.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망자를 집의 밑바닥이나 묘지에 묻었다. 대부분의 무덤에는 보석과 단검 등 개인 소지품으로 구성된 부장품을 넣었다. 저승길을 위해 컵과 주발과 병에 음식과 맥주를 담아서 껴묻은 무덤들도 많다. 고대 도시 라가시에서는 무덤 하나당 맥주 7병, 납작빵 420개, 곡식 2대, 의복 1벌, 머리받침 1개, 침대 1개씩 넣었다고 한다. 신기하네요. 아주 많이 넣었네요. 죽음과 내세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염려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길가메기 서사시다. 이는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메소포타미아의 몇몇 시가 중 가장 유명하며
흔히 세계 문학의 가장 오래된 고전으로 여겨진다. 길가메시는 약 4700년 전 고대 도시 우루크의 왕이었다. 모험을 함께했던 절친한 친구 엔키두가 죽자 길가메시는 자신 또한 죽으리라는 걸 깨닫고 공포에 질린다. 엔키두는 내가 사랑한 형제였으나 필멸의 끝이 그를 엄습했소. 나는 그의 시신이 구더기에 파먹힐 때까지 7일 밤낮을 울었소. 형제로 인해 나는 죽음이 두려워졌소. 그토록 두려운 죽음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지 마오. 사랑했던 엔키두가 티끌로 변했고 나 또한 죽어서 땅속에 누울 터인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소? 어떻게 쉴 수 있겠소? 길가메시는 영생의 비밀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그리고 세상 끝에 도달한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인은 길가메시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구하는 생명을 절대 찾지 못할 것이오. 신들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그에게 죽음을 배정하고 신들은 자신들의 몫으로 차지했다오. 생명은 자신들의 몫으로 차지했다오. 신들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그에게 죽음을 배정하고 생명은 자신들의 몫으로 차지했다오.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간 길가메시는 저승으로 건너가 신들이 영생을 허락한 유일한 인간인 우투나피시팀을 만난다. 신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훗날 성서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 모델로 여겨지는 우투나피시팀이 대홍수 때 배를 건조하여 인류를 구했기 때문이다. 우투나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이렇게 말한다. 영원은 없다. 태고로부터 영원은 없었다. 잠든 자는 죽은 자와 얼마나 비슷한지 그들은 회칠한 죽음과도 같다. 마침내 길가메시는 자기가 신들의 심판을 되돌릴 수 없으며 엔키두처럼 자신도 죽으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미 밤도둑이 내 사지를 붙들었고 죽음이 내 방 안에 들어와 있다. 내 발길 닿는 곳마다 죽음이 있다. 늙었지만 더 현명해져서 우르크로 돌아온 그는 왕으로서의 직무를 재개한다. 마침내 그에게도 진짜로 죽음이 닥치고 시가에서 묘사한 대로 그는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올가미에 걸린 가젤처럼 침대에 축 늘어진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게 진짜 세계 최초의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인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발견된 것 중에지만 대단히 이야기의 짜임새도 있고 흐름도 좋고 그리고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좋은 작품이에요.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기가메기 서사시 이야기를 사실 맨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걸 들었을 때 놀랐었습니다. 그 오래전 사람들도 굉장한 사고 능력이 있었구나. 지금 현대인들과 다를 게 없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아, 너 어떤 또 사고를 치고
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이 정치, 사회적 책무를 맡다.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연구한 토르킬드 야곱센에 따르면 자연, 생명, 죽음과 결부된 신들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원적인 신에 속했다. 이들은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힘들, 가로 열고 초기 경제의 중심에서 자리 잡은 힘들, 가로 닫고에 대한 숭배를 선별 육성하는 과정, 그리고 이 힘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픈 인간의 욕구에서 생겨난 그들의 점진적 인간화 과정으로 이루어진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첫 번째 단계에 나타났다. 이 신들은 역사학자들이 우르크 시대라고 부르는 6500년 전에서 5200년 전 무렵까지 메소포타미아인의 사고를 지배했다. 메소포타미아인의 사고를 지배했다. 이후 5200년 전에서 4350년 전까지 이어진 왕조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사회의 성격과 신들의 성격이 변모했다. 각각의 도시국가를 다스리는 세속 지배자, 즉 왕들이 더 막강해지면서 사원에서 모시는 신들의 권력을 일부 찬탈한 것이다. 왕들이 신이 지녔던 권위의 일부를 가져가면서 신들 또한 세속적 권력의 일부를 갖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전에는 오로지 태양의 신이었던 우투는 정의의 신 역할도 겸하게 되었다. 달의 신인 난나는 소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리고 천둥과 홍수의 신인 닝기르수는 수호자이자 군사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맡게 되었다.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왕이 신의 특권을 갖는 일이 점점 더 흔해졌다. 약 4200년 전 왕위에 오른 나람신은 심지어 스스로를 신으로 선언했다.
그로부터 200년 뒤의 왕인 슐기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신으로 숭배받았다.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신적 지위를 둘러싼 혼선은 우르의 화려한 왕묘들을 둘러싼 혼선으로 이어졌다. 우르에 있는 16기의 무덤에는 저승에서 쓸 휘황찬란한 보물들이 부장되었다. 그중 한 무덤의 주인은 황금 헬멧, 은제 벨트, 은제 칼집에 든 황금 단검을 차고 황금 주발을 들고 있었다. 금은 램프, 금은 도끼, 그리고 명계의 신들에게 바칠 선물인 다량의 보석 컬렉션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또 다른 무덤에서는 금은과 구리로 된 그릇, 악기, 창과 단검과 작살 등의 무기, 게임보드, 그리고 금은, 구리, 청금석, 홍옥수, 만호, 조개 껍데기로 만든 장신구들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왕묘들이 1920년대에 처음 발굴되었을 때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일부 무덤에 많게는 73명의 사람 유골이 순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순장이 있었겠죠. 한 무덤에 묻힌 여왕의 상반신은 금은, 청금석, 홍옥수, 만호 구슬로 덮여 있었다. 이것들은 구슬로 장식된 망토의 잔해였다. 여왕의 저승길에는 리라와 하프를 든 채 서로를 마주보고 두 줄로 안치된 여성 10명, 남성 11명, 전체 한 대 황소 2마리,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제와들이 함께했다. 또 다른 무덤의 왕은 군인 6명, 기타 남녀 57명, 수레 2대, 황소 6마리, 많은 무기, 그리고 아마도 제물이었을 다수의 동물뼈와 함께 묻혔다. 순장된 사람들 옆에 작은 잔이 하나씩 놓여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은 독약을 마시고 죽은 듯했다. 이것은 인간의 무덤이었을까? 신의 대리인의 무덤이었을까? 아니면 신 자신의 무덤이었을까? 프랑스 고고학자 조르주 루에 따르면 고대 이라크에서 우루 왕묘의 드라마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대규모 순장이었겠죠. 순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아직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때, 심지어 공자님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순장, 그때에도 순장이 치러졌다고. 메소포타미아의 신들과 그 사원들은 각 도시의 공통 정체성을 표상했다. 이 신들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그 초자연적인 힘과 불멸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인간적인 존재로 여겨졌다는 점이다. 인간처럼 그들도 계획을 짜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대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적 정념과 약점에 걸려들었다. 모든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원의 신상에게도 하루 2번씩 음식을 대령하고 의복과 오락을 제공해야 했다. 음식으로는 빵과 어묵, 신선한 과일, 음료로는 맥주와 포도주 등이 제사상에 올랐다. 신들은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옷과 보석을 걸쳤고 시간이 갈수록 한 번에 다 걸칠 수 없을 만큼 많은 옷과 보석과 기타 용품들이 점점 쌓여갔다. 신상은 빈번한 종교 축일마다 밖으로 끌려 나와서 거리를 행진했고 특별한 축제 때에는 심지어 다른 도시로 가서 다른 신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많은 신들은 마치 인간 가족처럼 혈연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겨졌으므로
니프르의 엔릴 신상은 그의 형인 엔키 신상을 만나기 위해 에리드를 방문하곤 했다. 이런 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모양이죠. 대단합니다. 고대 문명이 결코 단순하진 않았네요. 조르주 루에 따르면 사원에 공물을 바치고 중요한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망자들을 보살피고 기도와 속죄를 하고 일생의 거의 모든 순간을 규정하는 무수한 규칙과 금기를 준수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의무였다. 또 펜실베니아 대학의 언어학자이자 메소포타미아 전문가였던 세뮤엘 크레이머의 비슷한 설명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사람이 진흙으로 빚어졌고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굳게 확신했다. 바로 신들이 신성한 활동을 할 여가 시간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식과 음료와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이렇게 신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삶을 지배했다. 놀랍네요. 왜 이랬을까요? 밝혀지겠지만 그럼 체크를 좀. 이쯤 되면 완전한 신성국가였네요. 지금의 저쪽 이슬람 쪽이 신성 국가 쪽고 하지만 그거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신성 국가였죠. 이 정도면. 신과 사원은 메소포타미아의 사회생활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생활도 지배했다. 사원은 도시 주변 토지의 약 3분의 1을 소유했고 사원 일꾼들이 이 땅에서 곡식, 채소, 유실수를 재배하고 관계시설을 관리하고 양과 염소, 소떼를 돌보았다. 일부 사원은 엄청난 규모로 커져서 그 경내에 직물, 금속, 가죽, 목재 물품을 제조하는 작업장까지 들어와 있었다. 구아바의 한 사원은 노동자 6,000명을 부렸는데 그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사원 관리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도시들은 물론 외국과의 무역까지 조직했다. 또 사원은 상인들에게 33%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등 공동체의 은행 구실도 했다. 이자율이 높았네요. 한 문헌에 따르면 상인들은 수익의 일부를 일종의 불가침한 자본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사원에 형식적으로 봉헌한 듯하다. 일부 사원은 가족이 부양할 수 없는 아이들을 책임지기도 했는데 이는 사회에서 내쳐지거나 적응하지 못한 이들, 고아, 사생아 그리고 아마도 장애아를 사원이 거두어 들여 보호해온 오랜 전통을 반영한다. 참 다양한
기능을 한 거네요. 복지 기능까지 한 건데, 이처럼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 사원은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했고,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는 이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니프루의 사원에 소속된 임직원 명단에는 대사제, 의식에서 망가를 부르는 사제, 정화의식을 수행하는 사제, 대여사제, 재무관, 회계사, 필경사, 직조공, 석공, 깔개, 제조공, 사무장, 이발사, 청지기, 소치기, 뱃사공, 기름 짜는 사람, 방아 찢는 사람, 점술과 뱀 부리는 사람 등이 있었다. 마지막 직구는 사원이 수행한 오락기능의 일부로 일부 사원에는 가수와 음악가의 대부대가 딸려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사회는 지극히 고도로 조직되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시 고도로 전문화된 집단으로 세분되었다. 일례로 어부는 민물에서 조업하는 어부와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부로 나뉘었으며, 심지어 뱀 부리는 사람들도 조합을 결성했고 그들만의 우두머리가 있었다. 신들이 전쟁에 나가다. 메소포타미아 국가의 두 번째 시기인 5200년 전에서 4350년 전에는 도시 국가 간의 충돌이 갈수록 흔해졌다. 첫 번째 시기에도 이따금 전쟁이 벌어졌지만 도시들이 요새화되지는 않았고 분쟁은 대체로 평화롭게 해결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시기에는 거대한 도시 성벽이 모든 도시를 둘러쌌다. 촌락 주민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와 보호를 구하면서 영내의 큰 도시들이 더더욱 성장했다. 도시국가들은 1000에서 10,000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창, 방패, 공성망치, 공성탑을 동원하여 전쟁을 벌였으며, 이런 공성탑 중 일부는 미리 조립해서 강물에 띄어 운반했을 것이다. 승리한 군대는 대개 패배한 도시국가를 약탈 파괴하거나 주민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으며, 때로는 사원과 거기서 모시는 주신까지 파괴하기도 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은 도시국가들의 헤게모니 확대기도, 영토 분쟁, 관괴 수로나 무역로의 통제권 확보 등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는 이런 원인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전쟁을 신들 사이의 분쟁처럼 묘사하고 있다. 일례로 상세한 기록이 존재하는 라가시와 운마 사이의 전쟁은 두 도시 사이의 영토를 둘러싼 분쟁에서 촉발된 듯 보인다. 운마가 분쟁 영토를 침공함으로써 라가시의 응전을 자극했다. 그 결과 라가시가 승리하여 평원에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들은 독수리들이 시체를 쪼아먹는 광경을 석비에 조각하여 승리를 기념했다.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은 이것을 라가시의 신 닝기르수가 운마의 신 샤라에게 거둔 승리로 묘사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기록이 남아있는 최초의 전쟁들에 깊숙이 관여한 듯 보인다. 한 기록에 따르면 작전 계획을 신들에게 제출하여 제가 받은 점술가가 군대와 동행하거나 심지어 군대를 이끌었다. 승리한 도시들은 전리품의 일부를 자기네 사원에 기부했다. 적절한 사원에 봉헌하지 않는 일은 분명 오만한 행동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신들은 전쟁을 선동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증오와 분노를 드러내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일례로 엔릴실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기시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고했고 엘렉의 집들을 산산조각 냈다. 이런 전쟁의 결과들은 잘 묘사되어 있다. 우루가 약탈당했을 때의 묘사를 살펴보자.
거리와 도시마다 시체가 널리고 무용수들이 가득했던 빈터에는 사람들이 수북히 쌓였다. 이 나라의 피는 이제 거푸집에 부은 금속처럼 구덩이마다 고였고 시체들은 양지에 버려둔 버터처럼 녹았다. 끔찍하네요. 끔찍한 묘사네요. 어떤 낭만적인 고대 국가라 해서 어떤 낭만적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세계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에서 6500년 전에서 4000년 전까지 숭배한 신들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우선 최초의 신들은 명백히 적절한 식량 공급과 사후의 운명을 보장하는 등 삶과 죽음의 근본적 문제를 책임졌다. 문명이 더 복잡해지면서 신들도 법을 집행하고 고아들의 거처를 제공하는 등 정치적, 법적, 사회적 책임을 맡게 되었다. 신을 모시는 사원들은 사회적 용역의 중심이 되었다. 나아가 신들은 다른 신을 믿는 다른 도시와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도 활용되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 간 전쟁은 최초로 알려진 신들 간 권력 다툼이었다. 신들이 부분적으로 세속화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세속 권력 가로 열고 이 경우에는 왕 가로 닫고 세속 권력은 스스로 모종의 신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종교와 정치, 성과 속은 그 시초부터 한데 얽히게 된다. 끝으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메소포타미아인이 최초의 신들을 상상한 방식이다. 메소포타미아 인은 신들이 인간적 외모, 자질, 결함, 정념을 지녀서 꼭 자기들처럼 생겼고 자기들처럼 행동한다고 상상했다. 고대 그리스의 크세노파네스도 신을 인격화하는 인간의 성향을 지적하며 만일 말과 황소가 자기들의 신을 그린다면 말은 그들의 신을 말의 형상으로 황소는 황소의 형상으로 그릴 것이라고 상상한 바 있다. 18세기 프랑스의 몽키스키웨의 남작은 이 점을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 삼각형에게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세변을 가졌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 최초의 문명은 굳건한 종교적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 분명하다. 완전한 신성국가죠. 이 정도면 뭐 신기하네요. 왜 그렇게 됐을까? 계속 이때까지 공부를 해왔지만 인간이 자의식을 가지면서 의식이 발전되면서 오히려 이 의식에 속박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찝찝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의식에 속박돼서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세계 최초의 문명은 했고요. 조르주 루가 지적했듯이 신과 신에 대한 관념은 메소포타미아인의 공적 사적 삶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들의 제도를 빚었고 예술과 문학 작품에 영향을 미쳤으며 왕의 가장 지고한 기능에서부터 백성의 일상 생업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태의 활동에 속속들이 배어 있었다. 기타 초기 문명의 신들인데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읽고 싶었는데 여기서 끊고 이제 거의 축구의 시대.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필사를 그동안 꽤 오래 못했기 때문에 필사를 좀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좀 음악을 들으면서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필사하는 시간을 갖고 싶네요. 필사는 수단이 빠따 석지연 스님 본으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필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